이 땅은 네가 살아갈 자리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논두렁에 서 있습니다. 마을 끝자락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이곳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사셨습니다. 봄이면 모를 심으시고 여름이면 허리를 굽혀 김을 매시고 가을이면 황금빛 별을 패셨죠. 이 땅은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숨이었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향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시골에는 답이 없어요. 서울 가서 성공하고 올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논두렁에 서서 제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셨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손 흔드는 모습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을. 서울에서의 삶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도시는 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구조조정으로 쫓겨나왔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만 늘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하나둘 끊겼고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 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서울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집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놀람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 공부하던 작은 책상, 낡은 이불, 벽에 붙은 오래되어 퇴색된 고등학교 시간표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농사 짓고 살게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라. 사람은 넘어져도 돌아올 곳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척했다는 게 맞겠죠.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보다 먼저 밭으로 나갔습니다. 비료 이름을 묻고 작물 성장 상태를 물어보고 농사 기술을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철수가 많이 변했네. 이제 마음 잡고 농사 짓고 살려나 보다. 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의 관심은 땅의 생명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격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빌린 돈, 갚아야 할 빚, 다시 일어서기 위한 미천.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땅값을 알아보고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토지 개발업자였죠. 이 근처 땅들은 가지고 있어도 별 희망이 없다고 자신만 알고 있다는 수도권 개발 정보를 말하며 이 땅을 팔고 수도권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실하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큰 돈을 벌면 아버지 땅을 다시 사고 빚을 갚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서류 몇 장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농지 정리 때문에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안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를 믿으셨던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속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뒤 계약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잔금 들어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그때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잔금이 들어온 날
저는 아버지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벽 첫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실 시간이었죠.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일구신 땅을 팔아넘기고 심지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이 논두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깨달았고, 결국 무엇을 되찾았는지를요. 서울로 올라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땅을 판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무역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었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주문이 들어오고 돈이 돌아가고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휴대폰에 아버지 전화가 올 때마다 꺼버렸고 마을 사람들 연락도 피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사업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한 물건들이 불량품이었고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고 직원은 월급을 받아가며 회사 물건을 빼돌렸어요. 몇 달 사이에 사무실은 텅 비었고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즈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여러 번 걸려와서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 철수야, 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한번 내려와 봐라. 이장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저는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이장님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이장님 목소리였죠. 철수야,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제 논두렁에서 쓰러지셨어.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장님 말씀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넘기고 연락을 끊고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 쓰러지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산길, 그리고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까지.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분과 친척 어른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평생 땅을 일구며 사셨고 쓸쓸하게 떠나셨습니다. 빈소 앞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왔네. 땅 다 팔아먹고 도망간 놈이 무슨 낯으로. 그 말들이 다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3일장 기간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농사 도구 카탈로그, 몇십 년 된 통장들. 아버지의 삶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것도 사치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땅과 농사, 그리고 저를 위한 것들 뿐이었죠. 서랍 속에서 저는 대학 등록금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였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 몇 통이 있었어요. 편지를 읽다가 저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곧 고향 가서 뵐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취직한 게 아니라 퇴사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 편지를 아버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잠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논에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었어요. 햇볕에 눈을 찡그리고 흙투성이 발로 서 있던 7살쯤의 저였습니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거든요. 이 땅은 네가 돌아올 자리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실패하고 지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땅을 지키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아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제는 할 수 없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난 것도 실망한 것도 아닌 그저 조용한 얼굴이었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마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땅도 아버지도 모두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논두렁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서 계시던 그 자리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잃어버린 건 땅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고향이었고 돌아올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버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서 쓰러지셨다는 이장님 말씀, 혼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사진 뒷면에 적힌 그 글씨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 땅은 네가 돌아올 자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돈은 갚으셔야죠.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땅 판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사업은 망했고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내시면 방을 비워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했거든요. 노트북, TV, 옷까지, 심지어 대학교 졸업장까지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유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때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지갑, 그리고 그 사진.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논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요. 돈을 쫓아서 서울로 왔고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영정 사진도 없었지만 그냥 허공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만으로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기로요. 이곳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었습니다. 빚은 늘어만 갔고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막상 결심하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버지 땅 팔아먹고 도망간 패류나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 온갖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더 이상 서울에 미련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네가 돌아올 자리다. 짐을 싸는데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아버지 유품, 그리고 빚 독촉장 몇 장. 그게 제 서울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고향 내려간다. 서울 생활 정리하려고. 대부분 놀랐어요. 어떤 친구는 말했죠. 고향 가서 뭐 할 건데? 거기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원룸을 나서는 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보증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집주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한때는 이 모든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고향 가는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차는 2시간 뒤였죠.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젊은 사람이 어디 가시나? 고향에 갑니다. 그래? 고향이 어딘데? 저는 마을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기 좋은 곳이지. 물 맑고 공기 좋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 가는 사람도 있구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향이 좋은 줄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늦지 않았어. 깨달았으면 된 거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같은 거였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느낌이었죠. 버스는 달렸고 저는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을 때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은 저 혼자였어요. 버스가 떠나고 나자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 아버지와 함께 걷던 논두렁,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짐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다들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연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문을 잠그지 않고 사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낯익은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벽에 걸린 달력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어릴 적엔 시끄러웠던 그 소리가 이제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마당에 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가꾸시던 텃밭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농기구들은 녹슬어 있었어요. 이걸 다 정리해야겠구나. 막막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신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철수야, 돌아왔구나. 예, 이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 땅을 잃고 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됐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넌 이제 뭘 할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버지 땅을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쉽지 않을 거다. 이미 여러 사람 손을 거쳤고 법적으로도 복잡해. 돈도 많이 들 거야.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마. 그런데 마음 단단히 먹어라.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토지 대장을 떼어봤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들이 누구 소유로 넘어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어떤 땅은 개발업자에게, 어떤 땅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렸더라고요.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으셨으니까요. 변호사 말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으세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친하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꺼려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면 귀찮은 일이 많아질 것이니까요. 사실은 저를 미워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자기가 너를 잘못 키웠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알았다. 내가 증언해주마.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나둘 마을 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필요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법 책을 빌려 읽었어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논두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그 자리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되찾을게요. 이 땅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률 공부를 했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기 혐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죠.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 업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유명한 사람을 선임했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주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저는 그걸 이용해서 땅을 팔아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금도 정당하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왜 저희 의뢰인에게 돌리는 겁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속인 건 맞았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몇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마을 분들이 와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다는 것,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을 사람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잘 가시지 않았거든요. 치매 진단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철수야, 이거 봐라. 이장님이 건네신 건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아버지 일기장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지. 저는 손을 떨며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신 글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일이니 믿어야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땅이 팔렸다고 한다. 철수가 그랬단다. 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랬습니다. 철수가 떠났다. 연락도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땅은 없어졌지만 아들만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잘못하신 게 있나 걱정하셨던 겁니다. 이장님, 이걸 어디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언젠가 철수가 돌아오면 주라고 하시면서.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하게 봤어요. 아버지가 땅을 팔 의사가 없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라. 일부 승소였습니다. 모든 땅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논두렁 땅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땅을 되찾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논두렁에 갔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섰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땅 되찾았어요. 아버지 땅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가 흔들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이 땅,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다음 해부터 저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모를 심는 것도, 김을 매는 것도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 봐라. 물 조절은 이렇게 하고.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땅을 만지면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아버지가 평생을 이 땅에서 사셨는지, 왜 이 땅을 저에게 남기고 싶으셨는지요.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이었고, 뿌리였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는 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심은 첫 번째 농사였습니다. 매일 논을 돌아보며 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잘 자라고 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목소리 같았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벼를 보며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추수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야, 철수야. 첫 농사 치고 잘했네. 이 정도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벼를 베면서 땀을 흘렸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결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밥맛, 이 느낌, 아버지가 평생 느끼셨던 거였겠죠. 아버지, 밥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빈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농부가 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늘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라. 이거 우리 밭에서 난 배추야. 가져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린 이제 너를 다시 믿기로 했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그냥 받아.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농사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첫 해보다 둘째 해가 나았고 수확량도 늘었어요. 아버지의 농사 일기를 발견해서 그대로 따라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일기에는 아버지의 경험이 가득했어요. 이맘때는 물을 이만큼 대라. 비료는 이렇게 주면 된다. 날씨를 보고 판단해라. 아버지가 평생 쌓으신 지혜였죠. 저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읽으며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기로요. 공동묘지에 계셨는데 논이 보이는 곳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신 그 땅이 보이는 곳으로요.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장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 같이 절을 올리고 아버지를 새자리에 모셨습니다. 논두렁이 훤히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여기 계세요. 제가 농사 짓는 거 지켜봐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산소에 들렀어요. 아침마다 인사드리고 농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잣말 같았지만 아버지께 보고 드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모내기 끝냈어요. 벼가 잘 자라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는데 걱정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만으로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왔어요. 세 번째 추수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죠. 벼를 베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 사람이구나. 더 이상 서울이 그립지 않았어요. 화려한 생활도 성공도 의미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땅을 일구고 수확하고 계절을 느끼는 게 더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철수야, 마을 청년회에 들어오지 않겠니? 청년회요? 예. 마을 일도 돕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있지. 넌 이미 자격을 증명했어. 3년 동안 묵묵히 농사 지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저는 청년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행사도 돕고 축제 준비도 하고 어르신들 일손도 도왔어요. 서울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이것 좀 도와줘. 철수 씨, 여기 와서 좀 봐요. 그 부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뻤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네 번째 모내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논두렁에 섰어요. 아버지가 항상 서 계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곳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속죄하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지키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삶이었고, 뿌리였고, 대를 잇는 거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이 땅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의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 7년이 흘렀어요. 제가 고향에 돌아온 지 거의 7년이 되어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을 들고요. 산소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막걸리를 따라 올리고 저도 한 잔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 올해 농사도 잘 됐어요. 마을에서 제일 좋은 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 이번에 마을 이장 맡게 됐어요. 젊다고 다들 밀어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요. 그런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제일 적임자라고. 네가 변한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줘요. 아래로 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논, 이제는 제 논이기도 한 그곳이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앞으로도 절대 안 팔 거예요. 이건 제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여자예요. 농사일 도와주다가 알게 됐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결혼하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잘 모실 거예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논에 햇빛이 비치면서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셨던 그 풍경이었죠. 저는 일어나 논두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 자리에 섰어요. 아버지, 늦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논길 옆수로에 물이 흘러갔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 땅은 제가 돌아올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진 뒤에 쓰셨잖아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어린 제가 논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뒷면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은 네가 돌아올 자리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 자리예요. 마을에서 경운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논두렁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죠.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논에 물 대고 밭에 거름 주고 마을 회관 회의도 예정되어 있었죠. 들어서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가꾸시던 텃밭은 이제 제가 가꾸고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셨던 감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울타리 너머로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셨어요. 철수야, 아침 먹었니? 아직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 우리 집에서 만든 된장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가셨어요.
저는 된장통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고향이구나. 이런 게 이웃이구나.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제가 키운 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이 맛이 바로 고향의 맛이구나. 아버지가 평생 드셨던 이 맛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제 논이었죠. 아버지의 논이기도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지켜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지. 다짐했습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키겠다고.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논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위에 제 발자국이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논두렁에 다시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어요. 농사짓기 좋은 날이었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만지고 물을 조절하고 별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배운 것처럼 묵묵히 일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 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으면서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제 삶이고, 제 자리고, 제 미래였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같이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할 일,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소중했어요. 철수야, 내일 마을 회관에서 보자. 네, 어르신. 사람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돌아왔다는 걸요.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함께 돌아왔다는 걸요. 논두렁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제 발자국이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의 발자국도 그 위에 찍힐 겁니다. 땅은 주인이 바뀌어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저의 이름, 그리고 이어질 우리 가족의 이름. 그 이름들이 이 논두렁에 영원히 새겨질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제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가 살아갈 땅이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고 저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